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사건 역시 검경이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야 1위 후보들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입장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길게 반론하지 않고. 예. 예. 우선 고발 사주 관련해서 윤 캠프에서는 처음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입장은 철회하는 겁니까? 추미애 사단 정치 공작이 재판이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낸 바가 있었는데요. 예. 당시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징계 의결서를 근거로 했던 보도들, 이 내용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추미애 사단에서 진행됐던 일들에 대한 정치 공작, 그 일에 대한 재판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제 이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김웅원 관이 연결돼 있을 고리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고리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 성격이 있다는 건 입장 유지하는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SNS 글에서도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의결서를 공표했다가 그 내용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윤 전 총장에 관한 많은 의혹 제기들 그리고 많은 정치 공세들은 그 당시 추미애 사단이 이끌었던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징계 의결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 전 총장 쫓아내기도 추미애 사단의 일환이었고 그 이후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공세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활용됐다면 이 내용들을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세에 대한 재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거네요. 예.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문건을 소위 이제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했는데 예. 지금 검찰 조사가 밝히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조작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괴문서 아닌 거 아닙니까? 여전히 괴문서 입장이 유지되나요? 괴문서라고 얘기를 했던 건 그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건을 우리는 괴문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이미지가 조작되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도된 한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손준성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여부 전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수사팀에서도 이런 검찰의 공표 내용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거든요. 따라서 어제 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보름 만에 관련 내용들이 이첩을 시키게 되는데 이첩 이후로 법 여권이 윤 후보 측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는 걸 보면 검찰이 냄새만 피우면서 법 여권의 정치 공세에 밑자락을 깔아준 정치 행위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괴문서라고 말한 입장은 유지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계속 유지되는 건데. 네. 그리고 윤 후보는 그 사안을 알지도 못했고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보름 만에 이첩을 시켰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권의 정치 공세로 활용이 된다 그랬는데 검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 진실규명 빠르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과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차례 한 게 전부고 아직까지 공수처에 이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비춰보면 검찰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사건에 지나치게 편파적인 수사
이런 내용들이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을 감옥에 보낼 거란 말을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화천대유의 주인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부인하고 또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이 굉장히 잘된 모범 사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자 조간신문에 보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내용 잘 알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본부장 10년 가까이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었지만 측근이 아니다. 직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언급하는데 측근을 측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이제는 이재명 지사를 이길동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장 강력히 규명할 수 있는 건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대장동 몸통이 이 지사고 화천대유 예. 주인은 감옥 갈 거라고 했으니 감옥 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지사를 감옥 보내겠다는 입장으로 3단 노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닙니까? 대장동의 개발 특혜에는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담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화천대유 같은 민간업체가 특혜를 가져가게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주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지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직접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니, 당연하죠. 이재명 지사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여기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이던 시절 이 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지사가 이 일에 연루돼 있을 거라고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시간 배분상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짧게. 네. 윤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매입한 건 윤 후보가 전혀 몰랐다는 게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설계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민간이 어떻게 이익을 나눌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야당에 지적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설계의 개념은요, 민간 개발로 100% 진행될 뻔했던 사업을 적어도 민관 공동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 그 다음에 성남이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수익금 배당 방식은 알지를 못한다? 네, 뭐 민간인들 내부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성남시가 관여할 게 전혀 아니었고요. 뭐 그런 것을 따져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구조, 또 그런 과정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아직 뭐 수사 결과는 아니고, 보도이긴 합니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분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화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모회계사에 의해서 검찰에 제출이 됐다. 거기에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하고 민간 AMC 대주주가 만약에 수익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 따로 대화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규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예.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직 뭐 어떤 혐의가 밝혀진 건 전혀 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 이익 배분에 관여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가정이긴 하지만 예, 뭐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에서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동규 씨가 어떤 부정에 연루됐다면 본인이 이제 지휘 감독하는 입장으로서의 어떤 책임, 유감 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뭐 대가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실 것이고, 예, 그건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없고요. 부정과 부패에 관련돼서는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정치적이며 법적인 책임 당연히 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최측근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캠프 입장은 뭔가요?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 쪽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측근, 뭐 또 측근 중에 측근 이렇게 부르는 건 뭐 적절하지 않고요.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측근의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수사 결과가 중간 발표라도 있어야 이제 더 질문할 게 있을 것 같고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도 아직은 입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 이 손준성이라는 검사의 직책은 수사정보정책관이에요. 근데 이 직위는 검찰 안팎에서 모두 인정하듯이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준성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 같이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백하게 나온 건 없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사안이라 공통 질문인데 윤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대주 누나가 매입한 것은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우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우연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은 계속 갈 테니까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약정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반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써있지도 않은 일정까지 불러다녔다는 겁니다. BTS가요. 자, 말이 좀 오가고 있는 와중이라 아예 그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연결해보죠.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사실은 오늘 국군의 날이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라 네, 저희는 인터뷰 요청 날입니다.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응하셔서 좀 뜻밖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온다는 게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오늘 이야기할 주제 때문에 제가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국군의 날부터 행사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예. 뭐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BTS가 뉴욕을 가는데 항공비는 물론 숙박비, 식비 등등등의 체류 경비를 주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BTS나 그 소속사인 빅히트나 하이브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 그거를 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왜 조선일보가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보도를 보면요. 문체부 관계자한테도 묻고 외교부 관계자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그 예산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해외홍보원 예산이고요. 해외문화홍보원이요. 예. 외교부에게 문체부 예산을 물어보는 망측한 짓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기재부가 환경부 예산을 어디에 언제 썼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럼 본인들의 취재 역량의 한계인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당사자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당사자인 빅히트나 하이브나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래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존재했다. 혹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 얘기 나왔고요. 7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원대. 예. 그래서 애초에 보도, 즉 무급 열정페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뭐 얼마든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한 장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려고 하는데 경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돈을 받고 특사활동을 했으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졌을 거라는 판단들을 했었고 따라서 그들은 돈을 받을 바에는 그렇다고 그들이 썼던 실제 경비에 그 돈이 다 상쇄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팀에 한 번 출연료만 해도 최소 수십억 단위인데 지금 그 비용으로 그분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10원짜리 하나 안 받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면구스럽잖아요. 여기까지 모시고 가고 특사활동까지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정말 최소한의 비용.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 억지로 주신 거예요? 억지로 찔러 주신 거예요? 억지로 준 거죠, 진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깎아내리는 건 정말 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속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이 해명글을 올리신 후에 계약서에는 18일, 19일 뉴욕 유엔본부 행사 비용만 받기로 써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일정, 즉 20일부터 22일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황희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까지 BTS가 불러다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고방식이 참 한심한데 BTS가 불려다닐 정도의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정 씨는?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BTS는 네. 지금 그 누구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대한민국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렵단 말씀이세요? 마찬가지죠. 대통령. BTS가 유엔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갔을 거예요. BTS가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데 했을 거라는 그 생각은 이전 정부에서 정치 권력이나 혹은 언론 권력이 아티스트들을 오라가라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인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물어보셨던 네네. 그 일정은 계약을 할 일정이 아니에요. 뭐 미술관 전시회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하죠. 미술관 가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방문하고 한국문화원 방문하는 건 특사로서의 일정인 거지. 그걸 왜 무슨 계약을 해요? 그러면 뭐 교통비 계약을 해요? 그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뭐 20일에서 22일까지 숙박비, 경비 같은 것도 다 그럼 7억 원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것도 포함됐다라는 표현이 참 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못 해줬어요. 왜? 국내법상, 그다음에 규정상 제대로 그들이 예를 들어 그들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 그러면 출연료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
정해진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만 원 미만에.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예. 10만 원보단 좀 더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명 뭐 많으니까. 예. 인당 받는군요. 뭐 많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돈으로 그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거기를 가겠어요? 돈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줘야지 맞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를 지불했다는 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허가하는 최대치를 했을 뿐이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을 비판한다면 저는 달게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따지는 게 좀 하나하나 따지는 게 조금 민망감도 있습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 질문 드려보죠. 어제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낸 논평을 보면 2018년 파리 순방 때 그때도 BTS를 무급으로 차출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BTS 그때 돈 한 푼 안 받고 나왔고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공연 일정 사이에 하루 비어있는 그 날을 빼서 대통령의 파리 순방에 파리 현지에 와서 파리에서 파리 쪽 인사들과 함께 공연을 해줬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싶었지만 어떤 명목이나 혹은 그 이유 혹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분들은 우리가 돈을 뭐하러 받냐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시간 내서 공연을 해주겠다 하고 온 거예요. 원래 그럼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유럽 투어 하루 중이었죠.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뭐 숙박비라든지 중이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못 줬다고 욕을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왜 나오는가를 좀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BTS를 자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BTS가 그렇게 이용당할 수준이냐고요. 본인들이 내키지 않은데 탁현민 때문에 왔겠어요? 혹은 대한민국 때문에 왔겠어요? 혹은 뭐 대통령 때문에 왔겠어요? 본인들이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작년 말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예요. 오히려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드는 것이 BTS의 위상을 훼손하는 거다, 깎아내리는 거다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이 언론에서 BTS가 이번에 유엔에서 이뤄낸 이 엄청난 성과와 위협들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이유도 없는 논란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이고 BTS의 명예까지도 깎아내린다는 것에 좀 절망스러운 기분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BTS 유엔 연설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섭외 뒷얘기도 좀 궁금했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사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했고요. 저희끼리 그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저희들끼리는 이 프로젝트를 김구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문화 강국 혹은 문화적인 위협을 전 세계에 알려주자, 대한민국의 위협을 알려주자는 의미에서 그런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고 정말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준비를 했던 건데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받았다는 것으로 BTS가 비난을 받는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BTS랑 함께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BTS 우리 멤버들?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들이 그 비싼 시간 혹은 그 많은 시간을 쪼개서 넘어왔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 실제로 UN SDG 모멘트부터 문화원 방문까지의 일정들을 다 소화했고 어제 이런 논란이 생기자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쉽다 자기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어제 연락 왔어요? 연락이 이 논란이 왔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피력했고 그러니까 제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그들이 돈을 못 받았는지 그들이 유엔 활동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는지 알겠습니다. 어제 연락이 와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쉽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게 딱 워딩이었어요.
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서 아쉽다? 네.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굉장히 그 멤버들 없는 시간 쪼개서 갔다 왔을 텐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들이. 알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있고 나서 벌써 한 3년째 지금 후속 만남이 끊어진 상태인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후속 남북정상회담 혈이 열리면 어떻게 할지 내가 구상은 다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열리지 못해서 아쉽다. 네네. 혹시 내년 2월에 그 구상을 실현할 꿈도 가지고 계십니까? 꾸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희망하셨고 또 북측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제부터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한반도 종전선언의 길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거기서 저의 예전에 어떤 행사적인 혹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 가서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작은 된 겁니까? 이미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말씀하셨을 때 시작은 됐다고 봐야죠. 됐다고 보시는군요. 네. 2월에 종전선언, 남북미중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몇 % 보세요?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는 무척 좀 그렇죠. 저는 결정이 되면 그걸 충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교수회가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어서 제주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그 국민대 교수님인데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그 회의에 좀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전체 인원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이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예. 전체 교수의 10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예. 왜 이렇게 적게 참여했을까요? 글쎄요, 아직 부담스러운 이슈로 떠오른 것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지만, 다소 급하게 날짜가 좀 결정됐고요, 시간까지. 또 평일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라서 수업이나 다른 일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참석이 다소 조금은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수업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회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그래요? 예, 회의 분위기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확연한 또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수지만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검증 불가 주장의 근거, 즉 규칙상의 시효 만료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그 규칙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회의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회의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에요. 예. 결론을 여기서 바로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재검증이 불가한 이유, 또 시효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본부의 입장이 되풀이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에 대한 좀 반대를 해서, 교수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 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혹은 그러한 한계를 미리 논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교수사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적으로 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국은 조금 수렴이 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앞으로 좀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리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지 요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조사 촉구를 한다라고 등의 이제, 혹은, 또, 논문, 교수 자체가, 학교랑은 별도로 논문 심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자, 뭐 등등, 수많은 이제 그런 구속력은 없어도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어저께로서 결의가 안 된 게 이제, 소수의 교수 등만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이제 교수 회장님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투표 내용으로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투표에 붙여질지는 어저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표 안건까지 구체적으로 뭐 이것도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 몇 가지가 나온 좀 그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종적 정리는 교수 회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교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투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어차피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끝도 없고 만장일치로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건 중에 뭐 몇 개 합리적인 것이 선발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불가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검증 시효는 이미 폐지됐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회 회의에서 이게 논란이 꼭 됐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굉장히 오랜 얘기가 오갔는데, 그 교육부에다 보고할 때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약간 뭐 행정상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학교 본부에 해명을 듣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이제 약간 착오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행정 미숙이든 뭐든지 간에 규정이 약간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예,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 여전히 그 규정은, 그런 식으로, 시효를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튼 그게 어떤 연유가 되든지 규정이 그렇게 되면 또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정리를 하면.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좀 학교 쪽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읽으신 바로는. 학교는 예전에 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규정상, 심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학교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겨서만 가면서까지 이거를 줄여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등등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개인 견해로는 이런 어떤 그 학교 행정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법을 어겨서만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기본적인 의견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소급 적용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 얼마든지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 다른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심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대 이제 캠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같은 경우는 먼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만약에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논문을 검증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증 자체가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검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 취소 등 어떤 학위 논문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효 문제로.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검진 결과가 이제 표절 등으로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압박이 있겠죠. 그러겠죠. 물론 두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만 예. 본 논문,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의 이제 그 이후 또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예, 맞습니다. 저희 투표 이후에 좀 더 다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놓고 정치권이 또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양쪽의 입장을 지금부터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냐면, 예. 천화동인에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실명은 예. 말씀을 안 해주셨었는데, 예.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라고까지만 실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더욱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데요. 아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말 잘못하면 고발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 당시에 말을 못했던 그 내용이 오늘 아침 그 한국경제신문 6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은 좀 읽어드려도 되나요? 좀 짧게만 좀 해주세요. 예,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아, 예, 그래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동규 씨의 전 차장님, 이분의 이름이 가까운 걸로 다 알고 있고, 뭐 좌진상 우동규다 이러면서 뭐 이 소문도 돌고 뭐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또 그게 이제 확인이 돼가고, 이분이 또 보도에 의하면은 그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유원 올가닉이라는 자기 회사를 세우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유원이 뭐냐면은 유씨가 2명이라서요. 거기 도계공에 유원, 유투 이렇게 해서 1번 유씨, 2번 유씨라는 거를 유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의 별명이 유원이었는데 그 별명이 법인 이름으로 쓰여진 걸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러나 이름을 얘기 안 했던 내용이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를 하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가 아니라 유동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이제 법적 소유주는 김만배 씨인데, 정확히 하면 이제 천화동인 1호의 법적 소유주는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가지는 화천대유입니다. 네. 예, 화천대유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이게 1억을 넣어서 1,200억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사실상 유동규 씨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실소유는 사실은 유동규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든 뭐 물증이든 근거든 이런 것들을 좀 접수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 본 문제에 있어서 주주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법적 주주는 확인이 돼도 실제 주주는 둘 간에 계약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제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셈인데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도 고발될 정도니까 참 민감한 문제긴 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TF에도 관련 제보가 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정영학 회계사께서는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이걸 준비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큰 돈을 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주범으로 몰릴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 돈을 그 다른 분들이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써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그 공포감과 박탈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양심선언문, 뭐 고발장, 그 다음에 녹취 파일 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본인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변호사님 또 제3자 그래서 여러 군데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가 우리한테도 저희한테도 제보가 된 셈인데요. 예. 누가 먼저 그 뭐 고발장을 받느냐 녹취록을 들었느냐가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다 보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지금 검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네,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정영학 회계사가 그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이제 그 녹취록을 비롯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체라고 보십니까?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체라는 말, 부분이라는 말을 하기에 참 너무 이 사건이 복잡해가지고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아마 헤아리실 것 같은데 정영학 회계사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금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남욱 변호사하고 같이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든지 크로스 체킹이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서 자기 방어용으로 부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단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더라도 그거를 토대로 그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를 퍼즐을 꿰매추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나오겠죠. 예를 들어 2013년에 위례에서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집 장사를 합니다. 땅을 분양 받아갖고 집을 져서 파는데 그때도 남욱 씨나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들이 그 참여한 위례 2호, 위례 2호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그 회사들이 이제 증권 회사의 특금 신탁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는 한 7억 넣고 37억을 받는데 아마 거기에서 다 연습이 돼가지고 대장동에서 크게 한 판을 벌인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이분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제출한다고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아마 본인께서도 이제 상당 부분 또 책임질 거는 져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게 13번째 녹취록. 이 13번째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 세 사람이 그 개발 이익 그러니까 분배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진 바가 있는데 혹시 TF 차원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3억을 넣고 3,463억을 받아갑니다. 무슨 수익률이 잘못 계산돼 있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펀드입니다, 일종의. 특금 신탁.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SK증권 6%로 포장이 돼 있는 걸 뜯어보면 그 안에 특금 신탁 7개가 있고 그 안에 3,463억이 배당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찾아갔습니다, 주인들이. 근데 그 주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제보도 받고 뭐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실소유주도 있고 또 가짜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가 아니고 일부는 실소유주도 있고 일부는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현해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똑같다면 아무도 싸울 일이 없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금 신탁 7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누구 거고 얼마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녹취록 자체도 벌써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것까지 제출했으면 그냥 검찰 수사 한번 믿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글쎄요. 저희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검수완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해야 된다. 민주당도 검찰 별로 못 믿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서 또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엉터리로 수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항의를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역시 검경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경찰만 해도 한 5개월, 6개월을 그냥 뭉갰어요. 그 FIU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들고서. 그래서 지금 검경이 나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다가 특검한테 주면 됩니다. 저 특검이 출범하면. 예. 시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도록 하시고 특검 출범하면 그동안 한 거 받아서 특검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가는 식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현재 검경의 그 태도가 과연 이 범인을 제대로 잡아내느냐, 죄를 묻느냐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뭉개고 뭉개다가 할 수 없이 하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없이 한 거를 가지고 적당한 꼬리 자르기로 면죄부 주는 걸로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경찰도 한번 쫓아갔는데 네. 뭐 5개월 왜 뭉갰는지 제대로 그 설명도 못하고 처음엔 용산서 경제팀 갔다가 5개월 만에 지능팀으로 바꾸더니 또 최근에 경기 남부청으로 다시 또 바꿨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꾸 수사 주체를 바꾸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면피용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관련 보도가 그 하나 나왔던 게 그 FIU, 예.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경찰에 이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통보하는 게 4월이잖아요. 맞습니다.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그러니까 경찰이 비공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5월 25일 날 하고 800페이지짜리 소병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수사가 중단이 됐던 겁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9월 중순까지 4개월을 그냥 뭐 휴가를 가셨는지 뭘 가셨는지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뭉갰어요. 이성문 대표만 한 번만 부른 게 전부였다? 예, 그리고 소명서 받은 거. 예. 그리고 뭐 800페이지 읽는데 뭐 4개월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걸린다고 봅니다. 맘만 먹으면은 며칠이면 잘 펼치고 읽으면 되는데요. 예. 그거를 4개월을 뭉개고 9월 15일 날 대정부 질문 때 문제가 되니까 9월 17일 날 겨우 한 게 용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꾼다. 예. 그리고 며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범죄가 일어났다고 경기 남부청으로 또 이관한다. 이러면서 하는 게 이관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를. 그런데 이제 특검 이야기에서 딱 이제 중첩되는 게 이제 대선 일정하고 겹쳐버리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뭐 대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사실 대장동에 그 6천여 세대 입주하신 분 계신데 그분들의 피가 땀과 눈물이 어린 돈들이 이 일부 개인의 지금 뭐 부동산 잔치, 돈잔치, 돈벼락 잔치 이용되고 있는 이 상황 예.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거기 송전탑도 없애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동사무소 부지도 없으셔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성남시에서 돈 주고 산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공영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동사무소 부지도 없어요. 주민센터 부지. 알겠습니다. 송전탑은 서 있고 도로는 좁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제대로 없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딱 오늘이라도 그 수사본부 아주 안을 그냥 깨끗하게 써서 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안을 만드는데 뭐 한 달 걸리고, 출범하는데 2달 걸리고, 이러면 이제, 특검 출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 그 의도에는 찬성하는데, 실행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 오히려 더 특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면에서 확실한 안을 빨리 주시지 않으면 별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짧게 그러니까 몇십 초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른바 정치권에서 계속 50억 클럽설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설 정보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제보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제보가 접수가 일찍 됐는데요. 예. 항상 그렇듯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검증이 어렵다? 예, 저희들이 수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과 진짜로 확인이 됐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상도 의원 문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나머지 박영수 특검 뭐 얘기도 나오고 마무리해야 되네요, 의원님.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검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특검은 그 준비해서 발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예.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이 결정되면 특검이 활동하기 필요한 재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보통 특검법에서는 이런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인력 갖추고 시설 갖추고 하는데 30일, 또 길게는 90일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가 실제로 가동되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신속한 수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면 야당 쪽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밝힐 우려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또 혹시나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쩌다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될 수도 있어서 예. 진실 규명에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 인터뷰했던 윤창현 의원은 그러면 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다가 네. 특검이 발족하면 그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동이 되면 특검을 그때 넘겨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를 특검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또 특검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예. 특검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건의 처리를 맡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검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또 그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 네.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돼 있다, 편향적이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친정권 검사들이 편제돼 있다, 뭐 산재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편향됐다, 뭐 수사가 잘못될 거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또 그러면 그 이낙연 캠프에서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우원식 선대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보다 신속하고 또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서는 합동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사 주체 말고 수사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이야기가 좀 몇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의 역할. 글쎄요. 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 단지 축성 보도로 보이고요. 예.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관련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동규 씨 본인은 현재까지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유동규 씨 관련해서 뭔가 비위가 포착이 됐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네. 이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후보와의 연관성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만약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제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 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정치인에겐 도의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리가 부실했던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대장동 관련해서 뭐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캠프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후보가 TV 토론에서 명백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남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 하나고, 예. 그런 것이지 측근 불릴만한 그런 것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기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그 수십, 수백, 수천의 부하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여러 직원 중에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있는데요. 김만배 씨가 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후로 해서 여러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 보도 보셨죠, 의원님? 네, 뭐 그 보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그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시기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 경기지사일 때죠. 경기지사.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로비를 해야 될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엮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바를 보면은 김만배 씨는 참 법조인들을 넓게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일환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네.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사건에서 뭐 무죄 취지의 뭐 추가 검토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고 그게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쭉 대법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통상적인 절차인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을 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뽑아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유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게 주심 대법관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예. 먼저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냥 소부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소부에 배당을 합니다. 예. 근데 소부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유죄로 해야 된다, 무죄로 해야 된다. 의견 통일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소부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부에서 논의할 때도 이미 1심, 2심과는 판단이 다른 대법관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그러니까 그 검토했던 소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 없어요. 예.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의견이 갈려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거다. 그렇죠. 거기서 의견 합치가 안 된 겁니다. 1, 2심대로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아마 있었겠지만 훨씬 더 많게 또는 적어도 절반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법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은 찬반 양론의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대법관들이 판단하는 건데 많은 쟁점에 있어서 대법원들이 전원 일치로 판단을 하고 딱 하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또 나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무슨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한 사람이 나머지 대법관들을 막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권순일 대법관이 그 유죄 원심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보통 법조인들은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게 된다거나 또는 1, 2심 판결의 결과와 바뀌게 될 티핑 포인트, 전환점으로 보는 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한 명의 대법관으로서 의견을 그러니까 밝힌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고발 사주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이건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현직 검사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까? 손을 터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이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복 수사의 우려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도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중복 수사가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리고 중복 수사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여한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고 예. 또 법사위 수석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응답하면서 얻은 것밖에 없는데 네. 전에도 몇 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텔레그램 파일이라든지 그 파일에 첨부돼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보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나온 거고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부하 검사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등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명의 검사를 함께 공수처로 넘겼다고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이 사람들이 관여한 것까지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수처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2명의 검사까지 특정을 해서 공수처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 과정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 말고 다른 검사도 같이 이첩을 했다는 것은 작성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관여했다는 거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부장검사급이었던 이 담당관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사 3명이 지금 특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개통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바 없다 또는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몇몇 사무관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아직은 의심의 영역에 있을 뿐이지 그걸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고발장이라든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문건의 작성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계일보가 그 보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도된 문건들 보면은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망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법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고발사주의 고발장에도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이 사유화돼서 개인의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 이런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확인차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측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은 언론 대응과 국회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그 참조 자료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도 아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나는 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보고도 받지 않고 있고 모른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네. 그게 가장 올바른 자세고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국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말고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라고요. 근데 그것을 위반해서 검찰 조직이 그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리를 세우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언제라도 국회가 부르면 나가서 나는 이야기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수사나 조사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 조사 과정을 보면서 네. 판단할 겁니다. 앞으로 대검 국감도 남아 있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된 서울 고검 쪽 국감도 남아 있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럼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채택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네, 지금 바로 아니다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